자, 지금 얘기는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저를 스스로 일컬어서 전문가라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나마 조금 시행사에도 근무를 했고 지금 시행사를 운영하고 자사운용사도 경영하다 보니 그나마 조금 남들보다는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풀면서 나누고 하는 정도지. 질문을 누군가 하실 때 이거 사도 돼요? 이거 오를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생각은 그런데 본인만의 어떤 판단 근거를 꼭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 조금 아는, 저같이 조금 아는 사람들이 조금만 아는 척을 하면 막 전문가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모 증권사 보고서, 모 은행 보고서, 이게 헛발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페이퍼를 직접 쓴 사람들을 저는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만나면 본인도 자신이 없어요. 보고서를 쓰는 게 일이다 보니까 보고서를 써야만 해서 쓰는 입장이 많은 거죠. 그래서 늘 그런 자료들을 보면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보면 디스클레이머가 꼭 붙습니다. 요거는 누구의 외압을 받지 않고 기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며 등등등 리서치를 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붙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오르고 내린다. 거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지역이 뜬다 안 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 유동성이 과하게 풀린 시장에서 다양한 유튜버들, 전문가들,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이를테면 유튜버 같은 경우에 100만 유튜버다, 부동산 유튜버인데 50만 유튜버다 이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유동성 장에서 어느 지역에 신규 분양 물건 괜찮아요 하고 찍었어요. 그러면 그 분양이 하루 만에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거시경제 동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만 삐끗하면 곡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책임감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야 유튜버도 아니고 유튜브를 하긴 합니다만 거의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띡띡띡 업로드하는 형태로 올리고 있어서 유튜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들은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로만 봤을 때는 아까 앞단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런 세력들이 향동에서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많은데 분양 물량을 못 잡고 분양 영업사원들이 다 떨려놨단 말이죠. 수천 명이. 그럼 그걸 다 누가 분양했냐? 알고 봤더니 유튜버들, 강사들이 물건 찍기로 막 손님들 몰고 와가지고 무작위로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대략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사려니까 샀던 사람들이 패닉셀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세 자체가 망가지게 되고, 그 시장에 안 좋은 소문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 거시경제 동향이라든지 금리 상황 등등과 맞물려서 또 보수적인 어떤 시장으로 더 포장이 되게 되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의식주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살 집, 이 공간 가지고 시세 장난을 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는 왜 전문가일까요? 전문가의 수익 모델은 뭘까요? 그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전문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주식, 뭐 부동산 뭐 분양, 갭투, 뭐 매매, 경매 다양하죠. 수업을 듣는 사람은 수강생은 지식을 얻고 경험을 얻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데 이 전문가한테 돈을 냅니다. 수강료.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노쇼 방지용으로 10,000원을 받았는데 사실 이 10,000원을 받아갖고 제가 뭐 인생이 피거나 해외여행 한 번 더 다녀오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단톡방 통해서 다 들어오셨는데 제가 단톡방에다가 쏘는 커피값이 아마 연 몇백만 원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스타벅스 쿠폰 50장씩 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료로 받은 돈들을 다시 다 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돈을 받으면 그게 뭐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이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집중도도 높아지고 강의 자료도 실해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말에 대한 책임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수익 모델은 강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강의를 들어보면 말이 되게 세요. 사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뭐, 바보입니다. 안 하면.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막 소문이 나요. 그럼 막 더 몰리고. 그러면 그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사람이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또 시장에선 힘이 생기고 그게 힘이 생기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들이 또 그 강의하는 강사한테 붙고 그러면 이게 사업성을 크게 따지지 않고 지난 몇 년 동안 유동성 장세였으니까 마구마구 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잠적한 사람들도 있고 등등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누굴 탓하겠어요. 내 관점이 없이 그냥 따라했다. 그럼 손해가 나는 거죠.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런 유튜브 강사분들을 막 이렇게 추앙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 많이 줄었죠.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거시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맞췄고 누군가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맞춘 사람은 과연 알고 맞췄을까요?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통찰력이 중요한데 부동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경험이 있고 부동산의 시세를 정하는 거는 금리가 일단 있고 토지 시세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금융 비용이 있고 시장의 상황이 있는데 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전부 다 통섭을 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각 영역의 분야를 전부 다 전문가 수준으로 꿰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금리 변동만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해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금융사 증권사에 20년 근무를 하고 뭐 이제 나와서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면 금리 변동은 잘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토지 시세 변동이나 공사비, 뭐 원자재 변동이나 금융 비용,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토지 중개만 평생을 하신 뭐 중개법인 대표님이 있다고 치죠.
그럼 이분은 시행을 몰라요. 토지만 중개를 해봤지. 근데 이분이 뭐 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말이 안 되겠죠. 시행사만 평생 하신 대표님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막 10개 프로젝트 정도를 성공리에 다 끝냈어요. 근데 이분은 금리의 변동이나 금융비용, 공사비 등락, 거시경제 지표 이런 건 몰라요. 그냥 땅을 싸게 사서 짓고 분양하면 돈 남는다는 것만 알죠. 시공사만 평생 하신 대표님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 시공사 대표님은 이 나머지 내용들을 거의 몰라요. 그냥 뭐 시행사가 공사 준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분양이 안 돼서 공사비 물리고 미수금 생기고 뭐 유치권 행사하고 싸우고 현장 갔는데 공사 안 되면 뭐 하청업체 후드로 패고 이런 건 잘할 수 있죠. 근데 시공사가 시행 영역이나 전반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설계 ANU라고 할게요. 뭐 가장 유명한 뭐 정린건축 이런 데에서 설계를 평생을 했는데 금융 시행 알 수가 없어요. 인허가는 잘하죠. 설계는 예쁘게 뽑고 뭐 용적률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 경험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만 분양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거꾸로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는 금융사 사람들, 제가 금융회사를 하기 때문에 금융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사업 수집 안 지고 PF를 일으키는 조건을 뭐 마사지하고 신탁사랑 소통하고 등등등 이런 내용들은 빠삭하게 잘 아는데 나머지 내용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책상머리 천재인 사람이 많습니다. 분양대행만 평생 한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앞단일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언제 분양 개시할 수 있을까? 분양가는 얼마에 나올까? 아, 이거 분양 늦어지면 손님들 다 도망가는데. 이러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결론인데 부동산은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고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관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점이 없이 투자를 하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카더라에 따라서 들어가면 물리고 비트코인도 가즈아 이러다가 그냥 물려버리면 속상하고 부동산도 사라고 해서 유명한 유튜버 따라서 샀는데 물리면 속상하고 결국에 자기 관점이 없으면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판단하고 들어가는 건데 물리면 왜 물렸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관점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리스크를 분산시켜 놓기 때문에 손해를 안 봅니다.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도 보고 이제 대주도 보고 쩐주들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크게 따기보다는 리스크를 여러 개로 분산을 해서 꾸준하게 적정 수익률을 가져가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몰빵해서 따는 경우는 종종 덜어는 있습니다만 길게 가지 못했어요. 몰빵이 제일 무서운 거죠. 아무튼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게 명과 암이 있어요. 좋은 정보나 지식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그거를 어떤 경계 없이 싹 받아들이고 맹신하는 순간 잘못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는 아까 이제 워렌 버핏의 얘기를 예로 들었지만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나는 몰라 가자 이래서 이제 몰빵했던 사람들은 한참 시절이 좋을 때에는 바보 같은 놈들 너네들 지금 빚이라도 땡겨서 해야지 라고 했었는데 지금 힘들고 전문가인 줄 알고 막 따라갔는데 누군가는 헛다리 짚었고 누군가는 뭐 얻어맞췄고 근데 알고 맞춘 건 또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동산 전문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좀 제 이야기도 걸러 들으시고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도 걸러 들으시고 해서 자기 관점을 꼭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개념을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전문가란 이 잘못 썼나 보네요. 위키에서 갖고 왔더니 특정 영역에 정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기꾼. 보통 사기꾼은 다 똑똑해요. 자신이 조사하고 연구한 것에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아직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모두 사실인 양 말하면 확신하면 이 사기꾼인 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랑은 금전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특히 투자 시장에 확실하다. 이건 100% 사기꾼이에요. 위험이나 투자 성향에 따른 이런 걸 다 고지를 해줘야죠. 고지를 해주고 제 관점은 이러이러한데 제 관점에 동의하시면 같이 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그나마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거 100%입니다. 무조건 넣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100% 사기꾼이에요. 100%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도 없고 변수는 늘 존재하고. 그래서 좀 늘 뭐랄까 경계하는 시각으로 전문가를 대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물어보시고 많이 물어보는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전문가 지식산업센터로 좁혀보면 지식산업센터 전문가 누가 있나요? 뭐 최근에 전문가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도 거기에 포함될 거고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오래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문가가 분양 전문가인지 뭐 전매임대 전문가인지 시행을 많이 했던 공급 전문가인지 이건 좀 따져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어느 측면에서 들어야 될지 들어보시고 예를 들어 분양 전문가다라고 하면 분양성에 있어서 이건 확실해요 라고 하면 분양을 하려고 확실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 이면의 의도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고 전매나 임대 전문가다 라고 하면 중개를 해야만 먹고 사니까 이거 무조건 돼요. 그래야 분양 받으세요. 분양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고 매매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공급 전문가면은 이제 공급 전문가들은 사실 뭐 시공사라든지 뭐 분양대행사나 홍보대행사들을 괴롭히는 주체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만나기는 어렵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전문가인가? 그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가? 의도에 집중하면 사기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또 멋있는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갑자기 나한테 와서 뭐 10년지기 친구도 아닌데 이거 사, 좋아 라고 하면 100%야 라고 하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혼자 다 사야죠. 근데 물론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판단 근거가 있으세요. 이거는 이러이러하니까 좋다. 이건 이러이러하니까 어렵다. 그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이제 예전에 했던 말과 계속 일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공부 자료는 세상 천지에 넘쳐나죠. 책도 많이 있고 블로그도 많이 있고 해서 제 블로그도 참고하실 것 중에 하나로 참고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나 유튜브도 참고하시고 해서 나만의 관점을 갖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괜히 잘못 샀다가 뭐 물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요. 책임은 개인에게 믿지 말고 이해해야 할 것, 나만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저도 믿지 말란 얘기예요. 참고하란 얘기고. 오늘 요 자료들은 제가 PDF로 구워서 각 단톡방에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가 여실히 남아있어서 유튜브나 영상을 혹은 오늘 여기 줌 온라인에 참여하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은 상태로 텍스트만 보면 또 막 뭐 딜런이 무슨 얘기했니 저런 얘기했니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영상도 나중에 공개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뿌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3년을 돌아보면 2년을 돌아볼게요. 20년, 21년, 19년까지 포함입니다. 불장의 최대 수혜자는 2020년, 2021년 진입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투자였어요. 공격적으로. 이때 진입해서 한 투자자분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죠. 물론 전매를 떨려고는 해서 시장에 내놓기는 하지만 피를 붙여서 놓고 계시고, 제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3개월 정도 분양을 했을 때 제 원칙은 1. 임대 수익률 나오나. 2. 급하게 엑싯 가능한가. 급하게 엑시트 가능이란 건 최소 무피 전매로 나오는가. 세 번째, 중장기 시세 상승이 기대되는가. 저는 요 기준이 안 되면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3개월 정도 분양 실무를 했었는데, 본부장 하면서 요때 같이 이제 투자를 했던 고객분들은 다행히 뭐 대부분 다 잘 되셨고, 제가 계속해서 연락도 받고 있고 연락도 드리고 해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수분양 고객들을 챙기기가 힘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래서 분양 좀 알아봐 달라, 물건 좀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중히 좀 고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분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만 딱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고 이 시기에 분양을 했던 분양 대행사들이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이게 분양 대행사가 시행사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워낙 불장이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분양 대행 구조를 설명드리겠지만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가져왔는데, 내용 한번 보시면 2020년 8월 성수동 시세입니다. IS비즈 1450, 에이펙 1646만원, 세종 1400. 싸죠? 포유 1650, 비즈포레, 여긴 시세가 없네. 스페이스타워 1000만원. 뭐 요런 시세였는데 지금 이제 3000만원. 이때 성수동은 분양대행사가 그냥 조기에 다 완판치고 다 떴어요. 그러다가 2021년 되면서 시행사가 직접 분양을 하기 시작하고, 더 과열되면서 피를 얹어서 분양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데 고마워해라.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분양을 해서 돈을 벌면서 분양을 시켜줬으니 고마워해라 라는 논리로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영등포도 살펴볼까요? KNK 850만원, 이노플렉스 1000만원. 요것도 2020년 8월입니다. 영등포 리드원 1300만원, 생각공장 당산 1600.
뭐 이랬어요. 800만 원대, 900만 원대, 1000만 원대. 이때 영등포에도 신규로 2020년 신규 분양 현장 시행사가 분양대행사한테 갑질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1. 입주의향서 많이 가져와라. 두 번째, 뭐 대행사가 막 3대행, 포대행 막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의향서 접수 양으로 물건 배분. 네 번째, 직접 분양. 분양이 잘 되니까 분양대행사를 엄청 괴롭히기 시작했죠. 2020년 때부터. 이게 이제 유행이 돼서 이때 이후로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21년 초 매수한 분들은 오를 거니까 당분간 공실이나 뭐 이자 감당 등등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익률표를 보시면 미반영된 시세 차익 요거 생각하시면서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면서 좀 플러스 알파로 마피 나오면 줍줍하면 어떨까. 물론 이거는 여력이 되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번 분양대행사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바로 토지를 샀어요. 이 번 돈으로. 그 다음에 시행하려고. 근데 지금 PF가 중단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파산입니다. 파산. 그래서 돈을 번 분양대행사는 너무 무리해서 시행에 뛰어들지 말고 그러니까 조직 분양은 사실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형님 동생 하면서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사이클들이 있어요. 서로 팀들이 있고 본부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 개인 사업자고 서로 다 법인 사업자고 다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관계인데 이런 틀을 넘어서 좀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여기에 이제 개발 인력이라든지 또 마케팅 인력이라든지 기획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정말 시행사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100억 이상 벌었을 거예요. 분양대행사들이 이 지휘사업센터 분양을 통해서 그 돈으로 지금 시행을 해서 인생 역전하겠다고 땅을 샀는데 그게 지금 다 물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분양대행사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참 2020년 8월에 조사한 성수 영등포 시세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이때 살 걸.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1,400만 원 분양가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때 당시 임대 수익률이 크게 안 나왔거든요. 비쌌고. 분양되자마자 바로 피 100만 원씩 붙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거 피 100 붙여서 사면은 저 평당 임대료 그때 4만 원 초반 뭐 3만 원 후반도 있었고 4만 원 중반 이랬는데 저렇게 임대 수익이 나오나 싶었는데 지금 막 3천만 원 하는 거 보면 역시 아무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분양대행사들의 수익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업계의 수익구조를 이해하면 뭔가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사가 일을 주는 사람이죠. 시행사가 뭐 금융을 일으키고 시공사를 붙이고 신탁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개시하면 마케팅 영역에서 홍보 대행과 분양 대행을 붙입니다. 근데 홍보 대행은 심플해요. 여러 가지 이제 홍보물들 그리고 뭐 광고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분양 대행의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특히 이거는 비주택이기 때문에 분양 대행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인 법인이 또는 공인중개사가 업종에 그냥 분양대행, 부동산 컨설팅 이런 거 추가해서 분양대행을 수주합니다. 관시로, 관계로. 그럼 분양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1인 법인, 뭐 공인중개사 이러니까 분양 인력이 없죠. 그래서 분양 인력을 어떻게 하냐면 대대행을 줍니다. 이 대대행 회사의 실체가 예전부터 같이 분양을 해온 지인 위주, 크루, 뭐 팀이 커지면 본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사람들한테 여기 이제 분양 수주를 따서 재하청을 줍니다. 세경대안서를 주고받고. 그렇다 보니 이제 수주를 받을 때에는 수주 시 수수료는 뭐 7% 공급가 기준. 근데 이걸 대대행으로 내려가면 6%. 대대행에서 대대대행. 제가 대대대대대행까지 봤어요. 뭐 이게 5.5%. 그럼 여기서 이제 본부, 팀, 영업사원, 알바 내려가면, 본부로 내려가면 이제 5%, 팀으로 가면 뭐 4%, 영업사원 뭐 2.5에서 3%. 요거는 팀장 맘이에요. 그리고 알바 뭐 일당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영업사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 수수료는 2.5에서 3% 공급가 대비 뭐 3억짜리 분양하면 뭐 750에서 900만원 뭐 이렇게 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나눠서 줍니다. 50%, 30%, 뭐 20%한 번에 다 안 줘요. 그러니까 한 칸 분양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영업사원 분들이. 근데 불장이 되면서 어떤 일이 됐냐면 이 1인 법인, 공인중개사 이 사람들이 전에는 인력이 없어서 대대행을 줬는데 불장이 되니까 이렇게 떼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주를 받아서
유튜버 영업팀 직영 히든 팀이에요. 뭐 그리고 뭐 전주 단타 투자법인 등등한테 직접 뿌리고 백마진을 줍니다. 뭐 3%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7%의 수주를 해서 이걸 6%를 내려주느니 그냥 백마진을 뭐 3% 주고 4%를 독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주를 받은 분양 대행사 1인 법인이 아닌 경우가 분명 대다수가 있습니다. 큰 분양 대행사가 들어왔는데 이제 누가 장난을 또 치기 시작하면 시행사가 장난을 칩니다. 분양 대행을 주기로 해놓고 이 시행사도 얘네를 직접 접촉해요. 이게 유명한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IC 업체, 예. 그 업체가 뭐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이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정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면 이 분양대행 수수료가 드라마틱하게 절감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 7% 보통 이제 지금 9%까지 올라갔는데 이 7%와 9%의 모수가 뭐냐면 매출 대비입니다. 뭐 3만 평, 5만 평 되는 거는 사업비가 막 4천억 이렇게 해요. 5천억. 여기에 7에서 9%, 7에 28, 28억. 맞나요? 더 되는 것 같은데 280억이구나. 280억에서 450억. 이게 분양 수수료. 요 돈을 시행사가 아끼는 거죠. 왜 아끼냐? 금융비용이 올랐으니까. 급등했어요. 그리고 시공비 급등했으니까. 그런데 신탁사에다 사업수지를 넘길 때에 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빼고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지만 신탁사가 싫어하죠. 그래서 이때 적절히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간에 결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눈탱이를 많이 맞는 게 속된 말로 분양 영업사원들이 많이 눈탱이를 맞아요. 물건을 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인력을 다수를 모집을 한 다음에 바이럴 용도로 써먹고 실제 분양은 분양 대행사 혹은 분양의 대행사의 1인 법인, 공인중개사 혹은 시행사가 직접 분양을 해버리고 물건을 증발시켜 버리면 이 분양 영업사원들은 닭죽던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붕만 바라보고 있으면 막 2개월, 3개월 동안 노력해서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손님도 다 마련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손님한테 물건도 못 주고 욕만 얻어먹고 돈도 못 벌고 현장에서 쫓겨나고 요게 최근 1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고난의 시간들이었고 요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업사원들이 시행사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몇 개월 고생했는데 한 칸도 못 팔고 나왔다 라면 그 지역을 좋아할까요? 당연하지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때 다 어디로 몰려갔냐면 시화 MTB로 영업사원이 다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향동에서 물량 못 받고 뭐 여기저기 유망한 현장들에서 바이럴만 해주고 물건 배정 못 받고 해서 짜증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단톡방 등에서 불을 뿜는 거예요. 그 지역 안 좋아. 그 지역 망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고 그 사람이 영업사원인지 모르니까 그 지역 안 좋대.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분위기가 보이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제가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참 이 여론이라는 것도 보면은 실질과 여론이 다른 곳도 많습니다. 최근에 불장 통해서 이런 좀 저열한 방식으로 분양을 했던 시행사들, 분양 대행사들이 꽤 많았고 그들이 돈을 꽤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 부산으로 갑니다. 제가 올해 4월, 그러니까 자료조사는 2월 달에 하고
좀 조심스러워서 안 쓰고 있다가 올해 4월 달에 블로그에 부산 지식산업센터 골드러시, 뭐 기회와 우려 이런 글을 썼는데 요거는 개발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셨고 투자자 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 지금 전술한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이 분양으로 불장해서 시행으로 불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은 토지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업 수지도 안 나오니 서울 경기에 시행은 못하고 부산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서부산, 그러니까 이제 서부산 쪽 중공업 지역들의 땅이 작년 여름 때만 해도 평당 600만 원. 서부산. 이때 용감하게 시행을 한 게 펜타플렉스 1입니다. 이때만 해도 서부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저는 부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지인도 있고 일적으로도 출장도 가고 해서 부산 자주 가는데 서부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막 공장도 공실 임대 구하고 있고 월 임대료 1만 원대 후반 이런 데에 600만 원에 공급을 한다. 1만 원대 후반 임대료와 600만 원 공급하면 이 임대 수익률이 나나요? 안 나죠. 그랬는데 이게 분양이 완판을 치고 피가 평균 150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750에서 뭐 한 700이 된 거죠. 시세가. 근데 이때는 평당 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땅값이 지금은 같은 지역 펜타플렉스 인근의 부지가 평당 1,500만 원. 호가 2천만 원.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이거를 토지 매입형으로 시행을 하면 분양가는 무조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사업 수지, 그러니까 올해 4월, 2월 지금처럼 시공사 대란이 일어나거나 금융비용이 폭등하기 전에 했을 때도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글을 썼던 4월 이후에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시공사 대란 왔어요. 그러면은 이때 했던 사업 수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짜야 돼요, 사업 수지를. 그러면 이 사업 수지 재산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분양가, 즉 매출, 그리고 시공비, 금융비인데 이게 다 올랐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절대 못 나옵니다. 이거 1,300에서 1,400 정도에 나올 거예요. 물론 땅을 1,000만 원 초반대에 산 시행사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대에. 그런데 토지 가격을 뭐 1,500 이렇게 산 시행사는 가격이 1,000만 원대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 블로그 글을 좀 길게 자세히 지역별로 써놨으니까 부산에 대해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현장들은 지금 PF를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돼요. 계속 맨날 분양한다 말만 하지 분양 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분양 개시를 하려면 착공계가 나와야 되고 착공계가 나오려면 등등등등 PF가 먼저 다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산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1,000만 원 초반대 혹은 900만 원 후반대에 나오는 건 사도 될 것 같아요. 임대료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올 임대료가 높게 책정을 해도 들어올 기업들은 부산은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근데 그 배우 수요를 넓이가 넓고 기업체 수가 많다고 다 배우 수요를 보면 안 되고요. 업종은 잘 봐야 됩니다. 서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업종은 철강 관련 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공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엘코 델타시티 건너서 있는 산업단지 쪽으로나 가야 이제 제조업, 유통 이쪽이 좀 있지. 해운대라든지 뭐 오래된 구시가지의 부산의 빌딩에 들어가 있는 업종 중에 지산 가능 업종이 옮겨온다든지 이렇게 광역 수요를 봐야지 중공업 지역이 몰려 있다고 지식산업센터의 모든 배우 수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시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가는 무조건 미분양 된다라고 봐야 돼요. 뭐 지정 부동산 자리랑 편의점 이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미분양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산 지역에 가보시면 상가가 다 안 돼요. 다 이제 조그마한 건물이고 그 땅값이 그렇게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부동산 불장에서도 신축 근생을 지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유동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 서부산의 경우에는 지하철 역세권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저녁을 먹고 하는 지역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상권이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장도 공실도 많고 폐허처럼 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돈 쓰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서부산 쪽은 상가 분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사는 분양받으면 수요는 분양가만 적절하다면 꽤 있을 수 있다. 다만 1300 넘어가면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걸 또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거는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결론일 건데 참 제가 길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1년 후반 그리고 22년 초반 올해에 진입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제가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공실 준비하세요. 이게 공실 3에서 6개월 그러면은 월 이자가 뭐 한 70에서 100만 원이다 곱하기 6개월 이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공급이어서가 아니라 분양의 행태가 난립했고 투자자가 대부분이었어. 그래서 임대를 맞출 때 요즘에 이제 안양 IS나 인천 유원 같은 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형 면적이 들어와도 호실을 못 찾아요. 난립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한 칸씩 사신 분들은 영업사원이 안 도와주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물건만 줘 해서 막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설명드렸던 불장대 유튜버 뭐 직영팀 쩐주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물건만 받을 수 있으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던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 루트를 거치지 않고 관리해 줄 사람도 없는 상태에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전매로 내놔도 전매도 안 팔리죠. 그리고 난립했기 때문에 입주장에서 후 단위로 밀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3에서 6개월 정도 버텨가면서 열심히 발품 팔아서 내가 직접 임대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세요. 근데 인테리어를 다 준비를 하면 안 되고 여러 개 붙여서 하신 분들은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입주하는 대형 면적 임차 수요가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가 돼 있으면 이미 되어 있는 인테리어를 뜯고 원하는 대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대형 면적으로 갖고 있는 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개별 호실을 인테리어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난립한 분양 시장에서 나 물건 하나만 줘 해서 이렇게 조용히 받으신 분들은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앞단에 적어도 파사드, 그리고 회의실, 그리고 뭐 싱크대, 자동문, 요거 다 하면은 1,000만원 미만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준비하시고, 단체 행동이라고 한 거는 좀 끼세요. 이를테면 단톡방, 현장별 등등을 커뮤니티를 찾으셔서 뭐 단체로 행동을 할 때 정보가 오고 가는 거를 많이 취득을 하시고 협조도 하시고 하면서 최대한 공시를 짧게 가져간다. 왜냐면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과 지수산업센터 투자 관련해서 쓴 글이 있는데, 금리가 대출을 90% 레버리지 끌었다라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수익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시세 상승분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률을 역산했을 때 수익률이 제로가 되는 구간은 금리가 4.8%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4.8%가 되면 수익률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시세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 상승분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그 수익률표에 적용을 하게 되면 더 버틸 수 있는 금리 인상 폭은 5% 중후반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공실이 나면 순손실이 나는 시장이 되었으니 공실을 최소화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2년 초,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준공 시점이 2024년에서 2025년이기 때문에 분양 후 등기를 치는 시점, 이 시점이 잔금 대출 시점이 되는데, 요 시점은 지금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예를 들면 2024년, 2026년 요때 이제 준공될 거잖아요. 요때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자기의 판단 근거를 갖고 수익률표를 다시 재산정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시세는 분명히 상승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금융비용이 다시 급락하지는 않을 거고, 절대로 시공비용도 급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자재비용은 안정화되지만 시공사가 이미 올라간 시공비용을 낮춰서 저가수주 경쟁에 돌입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공비용이 다시 떨어지려면 시공사들이 저가수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분양이 다시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려면 분양이 다시 잘 되는 시기가 오는 건 앞으로 몇 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급되는 부동산 카테고리 영역은 분양가는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지금 분양된 것들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시공비와 금융비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면서 다시 분양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오지 않는다면 새로 공급되는 건물들은 지금 분양되고 있는 공급가보다 더 낮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시세는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 영업을 하는 분들은 전문 자산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게 분양 영업사원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나중에 악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영업사원은 성실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 추천을 하는 근거가 있는가. 뭐 근거도 내가 따져 볼 거죠. 뭐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수 있나. 근데 분양 영업사원은 자산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본인만의 자체 기준을 늘 가지고 투자에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향동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향동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전에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뭐 마곡산업단지 좋은 거야 다들 아는 거고,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마곡산업단지 진입이 불가능하죠. 클러스터화로 조성을 해서 토지를 시행사들에게 매입 원가 기준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 시행사들이 분양을 할 때에 SH공사에서 토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분양에서 이제 허들을 걸었어요. 투자자한테 분양하지 말 것, 뭐 일부 물량은 시행사 직영으로 몇 년 동안 매매하지 말고 가져갈 것, 뭐 분양된 물건은 전매가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금지된다라는 점 등등등이 많아서 분양가가 생각보다 저렴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됐습니다. 마곡산업단지가 잘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초두의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인 CJ 부지, 여기를 이제 인창이 샀죠. 최근에 인창건설이 거기 뭐냐, 신세계, 신세계에서 하는 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를 결합해서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바본가 봐, 기억이 안 나지. 여기도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소문에 이제 인창건설에서 토지를 다 매각해서 유동한 다음에 자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이제 자산운용사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소문이니까 소문으로만 아시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금융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직접 금융을 조달하려고 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되게 되면 펀드, 부동산 개발 펀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펀드 자금을 본인들이 조달을 해서 꽂고 1금융권과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려고 토지를 매각해서 유동화시켰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인창은 절대 싸게 분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잘 될 거고요. 스타필드인가? 그죠? 아무튼 스타필드가 들어온대요. 이 CJ 부지, 스타필드 플러스 지식산업센터. 이게 아마 가양, 마곡, 양천, 증미 이쪽 일대를 엄청 들썩이게 만드는 초대형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저 정도 사이즈 되는 땅 정도면 토지 매입에만 한 1조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사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이즈가 커서. 보시면 요 땅 크기 자체가 상암 DMC 절반만 해요. 요런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향동을 제가 좋게 본 이유는 향동은 이렇게 생겼죠. 작은 신도시. 여기에 꽤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갔어요. 자정용지마다 다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향동 욕을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향동을 좋게 보는데,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 입지가 좋아요. 상암 DMC는 제가 근무도 해봤고 상암동에 병원도 접었기 때문에 상암동을 제가 자세히 잘 압니다. 상암 DMC 자체도 아무것도 없었던 요 하늘공원이 뭐죠? 여기가 하늘공원인데 매립지였죠. 쓰레기 매립지. 상암동 사시는 분들은, 분양받으신 분들은 대박이 나셨을 텐데, 상암동에 아파트 분양할 때에도 그 쓰레기 매립지 옆에 누가 사냐고 했었는데 분양이 싹 됐어요. 그리고 상암동을 개발하면서 끌고 온 게 여기 상암 DMC의 중심 업무 지구인데, 여기를 클러스터화해서 방송 클러스터화 했죠. 그래서 MBC, JTBC, CJ 이런 데들이 다 사옥을 갖고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임대 시세가 평당 5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의도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다 사옥으로 불화를 받아서 사옥으로 쓰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사옥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MBC, KBS, MBC, 뭐 CJ, 뭐 JTBC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미디어 업체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제작사라든지 뭐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 뭐 제작 하발주 업체들, 카메라 렌탈 업체 등등등등의 업체들이 사무실이 DMC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이쪽에 있습니다. 마포구청, 망원, 합정 뭐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 임대료도 평당 싼 게 35,000원에서 비싸면 4만원 중반. 그런데 주차도 어렵고요.
주차는 뭐 회사당 한 대, 한 대 반 이렇게 주고, 뭐 출퇴근도 비슷해요. 엄청 갈아타고 가야 되고. DMC도 교통이 이미 불편해요. DMC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단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이미 교통이 불편해요. 그런데도 임대료는 5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덕은 리버워크라든지 11블럭이라든지 뭐 한강뷰가 보이는 이 건물들이 평당 900만 원대에 분양을 했는데요. 그럼 이게 아이고 이게 왜 자꾸 도형이 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덕은 리버워크 하면은 좋다 좋다 하고 향동 하면은 별로다 별로다 하는데 이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쪽 지역을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때는 덕은이 제일 효자입니다. 여기서도 한강뷰. 이거는 분양대행사 직원과 시행사 직원들이 다 가져갔대요. 이거는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가격은 900만 원. 이게 요 지역 통틀어서 가장 좋은 분양 물건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블럭 한강뷰. 이것도 비쌌죠. 지금 남아있는 이 덕은지구의 분양가들이 1300 하나요? 1400? 더 오르나요? 뭐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그만한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다 따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특히나 한강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기는 하지만 상암동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한강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임대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물론 상암동에 가면 뭐 누리꿈센터라든지 공실이 상당히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물들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건물이라서 뭐 대출이 뭐 과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실이 나도 임대를 낮춰서 막 굳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건물들이 공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의 민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공실률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 임대료는 이미 5만 원이 넘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덕은지구나 향동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900만 원대에 분양을 하면 평당 임대료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만 받아도 저는 상당히 훌륭하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아이고 플러스 알파로 시세까지 올라와 주면 덤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향동은 과공급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하남미사를 떠올리는데요. 하남미사가 공급이 훨씬 많았어요. 이것도 제가 하남미사 관련 임장글을 2020년 6월 달에 올린 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두웠죠. 근데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하남미사가 거의. 물량으로 따지면은 향동은 귀여운 수준이죠. 하남미사에 취하면. 미사는 계획도시고 자족도시입니다. 물량도 많았고 향동은 거점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기능 도시고 물량은 절반. 그래서 향동의 입지를 보시면은 이쪽은 산이 있죠. 막혀 있고 이쪽은 창릉이 들어올 건데 아이고야. 창릉이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쪽으로 하면 고양시고 아래로 내려오면 DMC. 이렇게 해서 향동은 그
DMC가 덕은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디지털 미디어 단지화 시키는 게 이제 서울시와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덕은 도시개발지역이 상암 DMC와 실제로 가끔 붙어 있습니다. 월드컵 파크 단지 11단지에 가보시면 바로 옆이 덕은이에요. 월드컵 파크 11단지는 서울시고 덕은은 고양시인데 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하고 덕은은 이제 붙어서 한 덩어리로 메가시티가 될 거고, 창릉은 뭐 요즘에 뭐 토지 투기로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향동 같은 경우에는 왜 지었냐면 이 미디어 단지화되는 이 도심 지역과 고양시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거기에 이제 이주해올 사람들의 주거, 그리고 고양시와 DMC를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의 거점 도시,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사랑은 좀 틀리죠. 그리고 도시계획을 할 때 뭐 물동량이라든지 뭐 유입 인구라든지 뭐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정도를 다 따져서 그 그림 그린다라고 하죠. 도시계획을 할 때 그 그림도 배우 수요를 보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은 지산 분양 잘 되니까 아파트 짓지 말고 향동은 다 지산만 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이렇게 국토부나 LH 사람들이 멍청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많이들 우려들을 하시는데,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이고, 제가 오늘 통계청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고양시의 기업체 종사자 수가 총 몇만 명이었더라? 기업체 수가 6만 개였나 했는데 그 중에 제조하고 유통, 뭐 제조 유통 포함해서 요게 한 30% 정도 됐습니다. 좀 많은 규모죠. 그래서 고양시 쪽에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시는 분들이 창고를 많이 봤던 이유가, 고양시는 물류창고를 칠 수가 없어요.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물류 수요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에는 제조와 물류를 함께하는 대형 테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뭐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이런 데에도 고양 쪽, 그러니까 경기 서북부 쪽에 물류를 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김포만 보죠. 고양시 하고 싶겠죠. 얼마나 핵심 거점 물류가 되겠어요. 근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중견 물류, 중견 제조 물류 하는 업체들이 고양시, 거기서도 향동을 준공 시점이 2024년에 상당히 많이 찾을 거라고 보고요. 많이 찾으면서도 경쟁력이 있는 건 2024년 준공이기 때문에 향동은 그때의 임대 시세를 보면 지금의 35,000원, 45,000원이 그때 가면 싸요. 그래서 저는 대형 면적으로 갖고 있는 향동의 수분양자들은 상당히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동에서 되게 좀 분양이 지저분하게 됐기 때문에 한 칸 한 칸씩 나홀로 물건만 줘 해서 사신 분들, 그리고 뭐 강의 보고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초기에는 입주 폭탄이 분명히 생겨요. 그 입주 폭탄이라는 말을 전 지역에 뭐 다 막 서울 경기 입주량 많다고 입주 폭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공급이 많이 되는 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입주 폭탄이게요. 그런데 일시적인 과공급은 생길 수 있습니다. 워낙에 배우 수요가 있는 메가시티 안에 들어온, 뭐 구도심에 들어오는 지산이 아니라 신도심에 들어오는 지산이기 때문에 한두 개의 지산이 동시에 준공을 때려버리면 당연히 그 중에는 빨리 임대 맞추는 사람과 1년씩 공실이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버텨봄직만 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분양가가 1,0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싼 거죠.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거는 지금 시국에 1,000만 원 이상에 나오는 경기권 물량이 더 걱정이 되죠. 고양시가 좋을까요? 아니면 경기권 저 멀리 있는 게 좋을까요? 지도를 보시고 서울 중심으로 50km 반경 동심원을 그려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동 그만 까셨으면 좋겠어요. 향동을 까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향동 물량 받으려다가 못 받은 영업사원들, 그리고 향동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영업사원이 도망간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자꾸 향동을 뭐 욕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나쁜 지역 아니에요. 제 판단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향동도 등기를 칠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제가 갖고 있는 물량이 붙여서 한층 저층 드라이브인 약 400평 정도 전용으로 되는데, 그거는 통매각할 생각도 있습니다. 기업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향동을 마지막으로 분양을 접었기 때문에 제가 분양한 향동의 물량이 몇 개 없어요. 그 대형 물량 빼면 10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임대를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금력이 있어서 추가로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분양보다는 향동의 마피나 무피로 나오는 것 중에 똘똘하게 생긴 호실들 나오면 유심 있게 봤다가 사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목 아파라.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지금 이게 이미지가 틀어져서 이게 내려왔는데, 물량 수주에 실패한 분양인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뭐 분양대행사 망해라, 뭐 거기 망해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 어디로 갔냐면 뭐 거북선, 시와 MTB 이런 데로 가서 분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향동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좀 이게 사실 상도덕인데, 서로 욕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분양 사이드에서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유튜브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시장 교란 세력들이 다수 진입을 해서, 그 사람들은 준공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초피 단타로 빠지자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못 빠진 사람들이 지금 막 원금 회수하려고 막 던지잖아요. 패닉셀을 유발하고 있죠. 패닉셀링이 오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질 텐데 그냥 좀 정중동하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 향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각하고요. 뭐 딜러는 맨날 향동 좋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듣기 싫으신 분들은 파세요. 뭐 제가 뭐 팔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잡아다 앉혀놓고서는 못 팔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좋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이거는 보너스로 시간이 나오면 하려고 했어요. 최근 지식산업센터 업계의 동향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PF 조심해라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1군 시공사를 붙인 서울 혹은 경기 핵심권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PF 내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서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서울 경기에서 상당히 어렵다, 서울의 땅을 잡더라도 1군 시공사를 붙여야만 할 것이다, 뭐 이런 게임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뭐 미인계라든지 뭐 어플 등등 이제 대학생 고열을 짜는 다단계식 영업, 이 분양대 행사가 최근에 언론도 많이 타고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막 이래서 이슈가 됐어요. 이게 더 큰 이슈가 되면 집단 소송으로 가게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게 되고, 특히나 청년이 어려운 이런 시국에서 좋은 기사감으로 자꾸 이렇게 재생산되게 되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정부 혹은 지자체 뭐 관리 권한을 가진 데에서 빡빡하게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죠. 비트코인 채굴장이 입주 가능한 업종이 아닌데 아마 뭐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뭐 등등으로 입주 가능 업종으로 내서 들어갔겠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업종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관리 감독이 강해지고, 세무당국에서는 매출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출 들여다보면 업종만 그럴듯하게 해서 입주 가능 업종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은 매출이 없는 경우 일괄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부정적이니까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부적합 업종이 이제 부동산에서도 지식산업센터를 모르고 중개를 하는 부동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입주 업종이 아닌데 들어가 있는 지식산업 구축들도 되게 많고, 예전에는 인테리어를 안에 하는 걸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뭐 점검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구축들은 불법 인테리어들이 잘 돼 있어요. 뭐 복층 다 돼 있고. 근데 이거를 지자체가 모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집이라 건드는 순간 감당이 안 됩니다. 다 다녀야 돼요. 그 공무원들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 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테리어 할 때 법을 지켜서 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기타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자 혹은 거래가 위축되는 규제는 굳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막 이제 뭐 세금 때려 맞고 뭐 LTV 줄이고 DSR 강화하고 지식산업센터 투자 못하게 하고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래가 너무 위축돼 있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취등록세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요. 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에 부동산 취득세 혹은 뭐 관련 세금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요거를 더 위축시킨다? 그거는 세수를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고, 현 정부 자체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질문 들어왔던 거,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저기 줌 채팅방에 의왕 스마트시티 준공까지 들러오고 가도 될런지요? 라고 하셨는데, 의왕 스마트시티가 한참 분양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의왕시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향동이 낫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 올리시더라고요.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크지 않냐, 엄청 크지 않냐. 그럼 거꾸로 왜 향동은 과공급이라고 욕을 하고 의왕은 아무것도 없는데 크니까 좋아해요? 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의왕 스마트시티는 분양할 때 시립주 위주로 다구자 면적으로 해서 뭐 반층씩 쓰는 업체, 뭐 한 층 쓰겠다는 업체,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입주장에서 임차 경쟁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창 부지 매각은 가산의 LG 연구소 뭐 요거 말고도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의 부지를 사이즈 한 뭐 2,000평, 3,000평 정도 되는 건 다 매각했어요.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인창이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천 가산 분양성 전매성. 금천 가산 분양성은 계속 좋아요. 근데 지금 뭐 1,800만 원 이렇게 분양하면 안 되겠죠.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금천 가산에서 1,000만 원 초반. 이를테면 제가 가산은 마지노선 보는 게 저기 어디죠? 양지사 부지, 어바너크. 거기까지 진입하신 분은 전매도 매매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인덕원 지산 분양권은 여전히 좋은데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너무 비싸죠. 그런데 시세는 계속 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과천에 지식산업센터 공급 부지가 10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지자체가 PFV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다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걸 다시 재매각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과천에 추가 공급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인덕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죠.
가격은 오르는데 임차 못 맞추면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뭐 매매는 안 될 것이고 전매도 안 되고 그러면 생으로 이자 내야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정 3차 분양가 1350, 전 저렴한 것 같습니다. 구할 수 있으면 사야죠. 천안 아산 탕정은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위험해요. 광교 퍼스트는 저는 너무 비싸고 드라이브인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전매 제한 풀려서 시세가 없는데 광교 더 퍼스트가 광교인가요? 광교라고 보기엔 너무 어거지죠. 드라이브인 괜찮을 것 같아요. 시세 상승은 뭐 100만 원 이상 붙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별로 드리는 말씀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딜런이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물어보세요. 지축 현포 저는 되게 비싸다라고 했었어요. 향동 6 섹션들은 하나하나씩 쪼개받으신 분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심부려서 가져가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직장인이시라면 영끌했으면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붙여놓길 더 플랫폼 R 섹션, 붙여놓길은 드라이브인은 잘 됐는데 섹션은 좀 쉽지가 않죠. 가산에 지산 시행하려다가 인창에 땅 뺏겼다는데 저도 부산에 시행하려다가 땅 뺏겼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상가를 선임차를 맞춰서 조금 큰 기업에, 그러니까 공유주방 컨셉으로 하고 구시가지에서 장사가 더 잘 되는 업체라서 그 업체랑 같이 컨소로 들어가서 상가를 덜어내고 그 지산 분양가는 한 850선에서 부산에서 시행을 하려고 한 350억 정도 되는 땅을 다 보고 왔고 이제 의향서까지 서로 주고받은 상태에서 뺏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 땅을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참 시행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든 자료는 제가 PDF로 다 전환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오늘 10시 됐으니까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산 탕정 별로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오늘 제가 온라인 강의를 자주 한 편이 아니라서 최근에 이제 지산 맛집이나 제 방이나 코너스톤 방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 뭐 지구팔 방에서 나오는 분위기나 질문들을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현 상황을 짚어야겠다 싶어서 시간을 내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떠들어 봤고요. 내용을 재밌게 들었다. 그래도 조금 10,000원짜리 치고는 괜찮네. 라고 해서 고맙다. 딜런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기프티콘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기프티콘 부자예요, 저. 차라리 단톡방에서 참 좋은 인사이트 잘 들었다. 내용 좋다. 딜런한테 뭐 케이크 하나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커피를 쏠게. 이런 식으로 커피를 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말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고요.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좋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코너스톤 좋아해 주시고 의리 지키고 뱉은 말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고요. 오늘 내용은 추후에 유튜브에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